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몇 시간 전 전격 취소됐습니다. 관련 부처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이유인데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며 정부 부처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즉 파일 영구 삭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아자동차가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원된 790여 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마약류 약물을 불법 관리하다가 상당량이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SBS 탐사보도팀이 파헤칩니다.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차 바퀴가 노면 홈에 빠져 핸들이 갑자기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고인 유증기가 폭발해 난 것으로 소방당국이 추정했습니다. 아파트 각 동을 연결한 비상구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빠르게 퍼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오늘 밤 세계 1위 독일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은 모든 걸 걸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전임 총리 집에서 12,000점에 달하는 보석류와 거액의 외화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사치품과 현금을 압수해 따져보니 무려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회의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준비가 미흡해서 회의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데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때 건강 이상설까지 돌자 청와대는 감기 몸살이라고 해명하면서 건강 상태보다는 정책 준비가 답답했던 게 취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 시작 불과 서너 시간 전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은 물론 경제단체, 민간 기업인들까지 모두 80여 명이 참석하려던 회의가 돌연 취소된 겁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유는 정부 부처들 준비가 미흡하다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규제혁신 정책 준비가 미흡하니 회의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수용한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연기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답답하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규제 혁신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각 부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에 대통령 건강 이상설까지 돌자 청와대는 몸살 감기에 걸렸고 주치 권고에 따라 주말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제혁신 회의 취소는 몸살 감기와 무관하게 부처들 준비에 대통령도 답답함을 느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일정이 갑작스레 취소된 배경이 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준비가 미흡해서 회의를 취소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문 대통령 오늘 발언을 살펴보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또 어제 얘기를 볼까요? 어제는 청와대 인사 개편 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성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모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실업률, 소득 분배 등에서 실망스러운 수치들이 이어지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는 어제 함께 일하던 경제 관련 수석들 교체로,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겐 오늘 회의 연기로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들도 발칵 뒤집혔겠네요. 네, 어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미 언론 브리핑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혹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준비가 미흡했다는 대통령, 또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질타가 이어지니까 과연 어느 부처가 문제였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부처 가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완 지시를 받은 곳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동연 경제팀을 중심으로 부처 전반에 군기잡기 성격이 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취소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자 결국 청와대가 몸살 감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제도 일정이 하나 취소된 게 있었죠. 네, 어제 오늘 일정이 몇 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어제는 부산 UN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을 하려다가 폭우가 내리면서 헬기가 뜨지 못해서 취소가 됐고요. 오늘은 앞서 정유미 기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회의가 취소됐고, 또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남북 간에 어떤 비밀 접촉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청와대가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감기 몸살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런 건 잦아들었습니다. 특히 또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이낙연 총리와도 통화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배경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청와대의 어제 경제참모 교체를 두고 야권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공세에 대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야권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낮은 경제 성장률, 최악의 실업 사태, 일자리 설물 현상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활로를 모색 중인 야권으로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공격을 반전의 계기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송인배 비서관을 국회와 소통하는 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까지 묶어서 특검 무시, 국민 무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으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의 우회적인 반박이 나왔습니다. 교체된 수석들이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장 실장은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수석들이 결코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즉 복원이 불가능하게 폐기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시점이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하라는 지시가 나오기 불과 나흘 전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돼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31일 완전 소고 조치, 이른바 디가우징 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판결 합의 과정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예외 없이 디가우징하고 있다며 내규에 따른 것이라 따로 결제 라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게 과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해당 PC의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실에서 폐기를 지시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당일 디가우징된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 후 39일이 지나 폐기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추가 조사 요구가 거셌던 시점이었던 데다 하드디스크 폐기 불과 나흘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보류한 채 법원에 다시 한번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 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규직이 된 노동자 790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기아자동차 조립 라인입니다. 부품을 옮기고 조립하는 등 노동 강도가 높은 편으로 모두 남성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는데 문제는 사측이 신규 채용 형식을 취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신규 채용되면 여성이라도 이런 조립 라인 같은 제조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결국 전체 비정규직의 20% 정도인 여성 노동자들 모두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조립 라인에서 일해야 하는데 사측이 휴게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같은 시설 마련을 하지 않아 안 된다는 게 정규직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790여 명 가운데 여성 노동자는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여성 동지들의 이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반 조건들이 좀 마련됐을 때 하자라는 거고. 노조 측은 품질 검사 등 육체적 피로가 덜한 비제조 부서의 비정규직 여성들을 그 부서 그대로 정규직 전환할 경우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 여성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협 개정과 함께 작업 환경이나 생산 공정 개선 같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피해를 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중심의 정규직 노조와 회사 측의 횡포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에 대한 정부 태도 역시 미온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본래 업무가 아닌 조립 라인 부서로 가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품질 검사 업무 등으로 채용된 만큼 현재 자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게 당연한데 더 열악한 낯선 조립 라인으로 투입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작 자신들의 자리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한다는 건 정규직 노조와 회사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성 조합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여성 조합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그런 대책 마련 없이 강제 전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정규직 조합원의 고충을 충족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성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와 회사 측의 이해관계에 따른 단체 협약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앞서는 결과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정규직으로의 진입이 다 가로막히면서 그 속에서만 살아가게끔 이 사회가 구조화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기아자동차 노조 비정규직 지회는 명백한 성차별이 방치돼 있다며 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 잇따라 진정을 넣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 노사 협상장에 경찰 간부가 들어가서 이 삼성 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이 노사 협상에 개입한 정황인데 이 경찰이 근무하던 경찰청 정보 분실을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들은 노조 활동 보장과 임금 문제를 놓고 단체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협상 권한을 위임해서 협상은 테이블에 앉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 테이블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이 앉아있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노동 문제 담당이었던 김 경정이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 수집 정보를 삼성에 전달한 것은 물론 단체 협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경정이 그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오늘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경정이 신원을 감추기 위해 삼성 측으로부터 사장 또는 전무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 씨의 시신탈취 과정에도 김경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김경정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삼성과 억대의 자문 계약을 맺고 단체 협상 지연 전략을 세우는 등 삼성의 노조와의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은 1경 713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75%나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부동산 값은 크게 올랐는데 그만큼 보유세 부담은 늘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재정개혁특위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었는데 그래서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85제곱미터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400만 원인데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약 한 20억대 정도 수준이고 고층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된 게 약 한 4억 5억에서 6억까지도. 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4월 30일 1년에 한 번 발표됩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평균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1년 안에 시세가 오르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란 전망에 근거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만으로는 세금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종부세 과세 대상도 지난해 주택 보유자의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시가격을 제대로 적용해야만 종부세 내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고 재산세의 정상화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내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군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SBS 탐사 보도팀이 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끝까지 파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군 병원에서 마약성 약물이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군 대전병원은 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까지 받은 두 번째로 큰 군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군병원의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믿기 어려운 말을 털어놨습니다. 간호장교로 인한 마약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로. 그게 지금 너무 시시해가지고. 지난 3월 중독성이 강한 페치딘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페치딘의 양은 0.7cc. 군병원이 발칵 뒤집어졌고 M1 사병들만 고생했다고 합니다. 병사들 막사, 내무반까지 전부 다 뒤지고 죄 없는 병사들 내무반 발칵 뒤집고. 그런데 알고 보니 간호장교가 쓰고 남은 페치딘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약류 약물은 사용 후에 남은 양은 장부에 기재한 뒤 폐기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 있었다는 건 왕망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리 규정에 따라 마약성 약품은 군의관이 처방한 용량만큼만 사전에 결제를 받아 수령을 한 뒤 투약해야 하지만 대전병원에선 종종 아무 보고도 없이 비상용으로 비치된 마약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미 써놓고는 예를 들어서 4개가 썼는데 실제로 3개 썼어요. 하나를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난 뒤엔 의약품 담당자가 아닌
군무원이 당직을 서는 야간 시간에 한꺼번에 처방전을 들고 와 서명을 받아갔던 겁니다. 쓴 거를 그 처방전이 나온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보통 뭐 일주일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다가 쌓여서 20장씩 오면 비전문인 모르니까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수술을 한 지 며칠씩 지난 것도 뒤늦게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인을 해주지 않은 게 4번, 5번이 숱하게 많다는 거죠. 당직 군무원이 규정 위반이라면서 서명을 거부하면 다음 날 오히려 윗선이 찾아와서 따진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사인을 안 해주니까 수술 마취 과장이라는 아까 그분이 따지고 온 거예요. 왜 사인 안 하냐? 이 때문에 전현직 병원 관계자들은 지휘관도 이런 실태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휘관들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밝혀지면 자기가 이러면. 취재팀이 국군 대전병원장에게 마약 관리가 왜 이리 허술한지 묻자 병원장은 마약을 임의로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서명을 받았다면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방금 보신 패치딘이란 약물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자, 쓰고 남은 약물이 어디로 갔을지 취재팀이 계속 추적해 봤는데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군 당국이 뒤늦게 긴급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한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패치딘은 가격이 싸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최근 한 병원 재단 이사장이 패치딘을 과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의료인 불법 투약 사건에 자주 등장합니다. 중독이 되면은 마치 그 담배 끊기 힘든 것처럼 금단 증상이 오면서 자꾸 찾게 되죠. 관리가 필요한 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병원에선 사전에 처방받고 쓰고 남은 약물은 반납,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반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진이 실수로 남은 약물을 제때 폐기하지 못했다고 해명해도 마약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남은 양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의심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선후관계를 좀 조사를 해봐야죠. 그런데 국군 대전병원은 마약 미반납 건을 단순 행정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납했다, 실수로 버렸다는 간호장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반납했다는 기록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급기관인 의무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덮었습니다. 간호장교 한 명에게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병원장 서명 경고를 줬을 뿐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바깥에서는 식약청에 가서 마약 검사를 하고 본인이 마약에 대해서 없다는 걸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혐의가 벗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의무사령부는 해당 군병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무사는 마약 미반납 경위와 부정 투약 여부, 사건 전반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의무사는 또 다른 군병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면서 오늘 남부 지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이 물에 잠겼고 항공기에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m짜리 가로수가 힘없이 쓰러지고 도로 옆 담장도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무너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김포공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승객들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다음 편 연결편에는 바로 투입을 못하고 항공기를 검사를 하고 이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제주 공항 주변엔 최대 31노트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또 제주 일부 지역에선 3만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에어컨도 다 꺼지고.
경북 군위에 1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부지방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상가와 도로 침수가 잇따랐고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 청송의 양계장에서는 토종 닭 1,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의 말을 들어보면 도로에 깊게 파인 구덩이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섭니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고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 씨가 몰던 화물차는 노면홈을 지나면서 곧바로 방향을 잃었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트럭 앞바퀴가 도로가 움푹 꺼진 곳에 걸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름 120cm, 깊이 30cm 크기로 아스팔트 표면 일부가 떨어져 나간 노면홈을 밟은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면홈을 지나다 핸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주말엔 평택의 또 다른 도로에서도 어른 한 명이 빠질 정도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로가 파이고 꺼져 구덩이가 생기는 노면홈은 비가 많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서 지표의 틈을 파고들어 아래에 있는 흙더미를 쓸어내리면 공간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땅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선 노면홈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1,400대가 넘는 차량이 파손됐고 50명이 다쳤습니다. 고속운전 중에 도로가 파인 곳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고 도로관리관청은 세밀히 보수해야 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대학에서의 갑질이라고 하면 흔히 교수와 제자 사이를 떠올리기 쉬운데 부산의 한 사립대학에서 총장이 교수와 학생을 상대로 온갖 횡포를 부리다 고발당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전문대학입니다. 교수들이 7시 반부터 교문 앞에 줄지어 서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생과 스킨십을 늘리라며 재단 이사장 출신 총장이 시킨 겁니다. 교수들은 총장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에도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월급만 많이 받아 처먹고선 도대체 해놓은 게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 있느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얻어가지고 정신병원을 막 한 두세 군데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이곳은 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교수실을 폐쇄시켰습니다. 대신 학생 강의실을 개조해 이들 교수 5명의 공동 연구실로 쓰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자격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수들뿐만 아닙니다. 학교 내 정수기를 모두 없애고 대신 화장실에서 쏘는 지하수를 끌어다 마시도록 해놨습니다. 2년 전부터는 통학버스를 없애 학생들이 1km에 가까운 급경사 등굣길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쉬고 올라옵니다. 총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수업 시간에 불쑥 들어와 훈시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수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20-30분 동안 하고 그러고 나간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수업 환경은 어떨까? 보컬 트레이닝실입니다. 방음 시설도 제대로 안 된 비좁은 방에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장비도 피아노 한 대가 고작인데 그나마도 교수가 자비로 산 겁니다. 소극장도 마찬가지. 무대가 너무 좁아 객석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지난해 착공한 아트홀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더니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참다 못한 교수들은 교육부와 노동부에 진정했고 학생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3, 4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국민청원에 하면은 학교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총장은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대신 사무처장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는 지하주차장 유증기 폭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7개 동의 지하주차장이 모두 연결된 구조인데 각통 비상구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1층 공사장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길게 이어진 건물을 따라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던 지하 주차장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한 10회 이상 들렸다라는 그 진술에 의하면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지하 주차장 불길은 삽시간에 주변을 집어삼킴과 동시에 산소가 공급되는 통로를 따라 위층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른바 굴뚝 효과입니다. 각각의 7개 동의 통로는 그 굴뚝 효과 그런 것에 의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도 없었고 장마에 대비해 밖에서 주차장으로 옮겨 놓은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 좀 고생만 했죠. 불쌍해요. 불은 꺼졌지만 타다남아 숯검대가 된 건축 자재에서 매캐한 연기가 밖으로 계속 뿜어져 나와 건물 안으로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국가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이고 시공업체나 하청업체의 과실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저는 지금 카잔 아레나 그라운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잠시 뒤 이곳에서 세계 1위인 독일과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확률 1%라는 기적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은 모든 걸 걸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소식 하성룡 기자입니다. 대표팀이 경기가 열릴 카잔 아레나에서 훈련에 나서기 직전 갑자기 장대비가 몰아치더니 동전 크기의 우박이 10여 분간 쏟아져 그라운드를 뒤덮습니다. 그러자 국제축구연맹은 잔디 보호를 위해 우리와 독일의 경기장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대표팀은 경기장 적응도 하지 못한 채 인근의 다른 훈련장으로 이동해 전술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강의 상대를 만난 대표팀은 비장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의 희망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표팀의 승부수는 이번에도 역습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공격 선봉에 서고 멕시코전에서 빠른 스피드로 활력을 불어넣은 문선민이 날개를 맡을 전망입니다. 선수들도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경기장에서 최대한 심플하게 다이렉트하게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기성용의 빈자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베테랑 구자철이 메우고 잇따른 수비 실수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 출전 논란에 휩싸였던 장현수도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전사들은 가장 힘겨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세계 최강 독일이지만 후회 없는 일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경기를 기대합니다. 카잔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차두리 코치는 독일 태생으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해 누구보다 독일을 잘 아는 한국인, 이른바 지독한 코치로 꼽히는데요. 독일팀 전력 분석을 주로 했던 그가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독일을 누빈 갈색 폭격기, 차범근의 아들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차두리는 2002년부터 9시즌을 분데스리가에서 뛰며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독일파답게 2004년 독일과 평가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 당대 최고 측면 수비수로 꼽히던 필립 람을 따돌리고 폭풍 질주했던 장면은 지금도 한국 축구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태용 감독이 차두리 코치에게 독일 분석을 맡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인데 타켓이 투스트라이커 타켓입니다.
은퇴 뒤 지도자 자격증도 독일에서 딴 차 코치는 그동안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다시 한번 독일에 허를 찌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일 친구들은 별 신경 안 쓰더라고 우리를. 디테일한 것이라든가 또 개개인의 특징들은 뭐 파악이 이제 다 된 상태고요. 지금 태극전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차 코치입니다. 어떻게든지 조금 선수들이 편한 마음으로 또 잘 준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월드컵 영광의 순간에 늘 함께했던 차두리는 또 한 번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박지성 SBS 해설위원이 독일의 왼쪽 측면을 공략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독일의 오른쪽 수비수 키미히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뒤쪽 공간을 자주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독일의 오른쪽 돌파는 대부분 등번호 18번 키미히가 이끕니다. 오른쪽 최후방을 맞는 수비수지만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와 위협적인 크로스와 슈팅을 시도합니다. 키미히의 이런 공격 본능은 뒷공간을 자주 비우는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수비 전환이 느려 여러 차례 상대의 왼쪽 측면 공격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멕시코 왼쪽 공격수 로사노에게 바로 이 뒷공간이 뚫리면서 독일은 결승골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우리도 왼쪽 돌파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미히 선수의 뒷공간을 활용한 공격으로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역습에 아주 큰 찬스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골키퍼 노이어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한 달도 안 된 만큼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슈팅을 주문했습니다. 아직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던 때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역습은 우리의 포백 수비가 버텨주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강한 압박으로 독일 공격의 핵 토니 크로스를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카잔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극심한 부진으로 체면을 구겼던 슈퍼스타 메시가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탈락 위기에 놓였던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를 극적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이번 대회 내내 침울했던 메시가 처음으로 포효했습니다. 전반 14분 뒤에서 날아온 패스를 받아 가슴과 무릎을 이용한 절묘한 트래핑으로 슈팅 기회를 만든 뒤 주무기인 왼발 대신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메시는 하프타임 때 잘 나서지 않고 조용한 평소 성격과 달리 이례적으로 팀 미팅을 소집해 투지를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6분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해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후반 41분 수비수 로호가 천근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메르카도가 올려준 크로스를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2대1 극적인 승리를 확정짓자 경기장을 찾은 마라도나는 격하게 환호하다가 손가락 욕까지에 또 한 번 무리를 빚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조 2위로 16강에 올라 프랑스와 8강을 다투게 됐습니다. Ataquemos muy rápido y en búsqueda del gol que nos depositaban en la siguiente ronda, que era lo que queríamos y por suerte se nos dio. 나이지리아는 2002년과 2010년 그리고 2014년 조별 예선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 모두 졌는데 또다시 질긴 악연을 깨지 못하고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러시아였습니다. 네, 독일과의 3차전까지 이제 2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응원전이 펼쳐지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응원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평일 저녁인데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 뒤로 설치된 특설 무대에선 세찬 드럼 소리가 곁들여진 응원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세계 1위인 독일을 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에 온 힘을 쏟아붓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적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고요.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해줬는데 오늘까지도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지막 경기 상대가 독일이라 힘들긴 한데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전사 파이팅! 파이팅! 평일이지만 지난 멕시코전만큼 응원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근길에 직장인들도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우리 대표팀의 지난 경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울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인근 시청 앞 서울광장, 영동대로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벼랑 끝 승부를 각오한 태극전사들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 뜨거운 함성을 외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SBS 신정원입니다. 대구 지역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환경부 차관이 대구에 가서 이제 농도가 떨어져 괜찮다며 직접 수돗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오늘 대구 수돗물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정부는 환경 호르몬 농도가 크게 낮아져서 괜찮다고 한 건데 이 수치를 낙동강의 어느 지역에서 잰 거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된 게 과불화, 핵산, 술폰산. 이게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농도가 지난달에 1리터당 5.8 마이크로그램에서 최근 0.044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구의 북쪽 상류에 있는 구미 하수처리장 쪽의 농도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실제로 마시는 거는 하류 쪽에 30km 정도 떨어진 이 매곡 문산 정수장의 물인데 여기의 농도는 정부가 상류에서 오염원을 차단했다 이렇게 밝힌 지난 12일 이후에도 계속 상승했다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농도가 어느 정도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인체에 해가 있다 없다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 불안감의 근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곡 문산 정수장에서 뜬 물에서 각각 0.25, 0.23 이렇게 나왔는데요. 스웨덴이나 캐나다 권고치보다는 무척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측정치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2012년부터 4년간 낙동강에서 평균 0.002밖에 안 나온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고요. 회복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수질 회복에 낙동강에 건설되어 있는 보들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구미랑 대구 사이에 칠곡보 그리고 강정 고령보라는 게 있는데 정부도 이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대구로 갈수록 농도가 더 높아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어젯밤에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측정치를 보면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비가 충분히 오길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이 구미공단 어딘지는 확인을 했는데 어떤 화학물질을 썼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을 서둘러 확인을 해서 동종업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종교 같은 이유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걸 처벌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일 다시 판단을 내립니다. 7년 전 7대2 합헌 결정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백종건 씨는 5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실형을 살았다고 해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해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직종에 전혀 취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는 또 병무청에서 마치 성범죄자나 중범죄자처럼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하지만 백 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법률인지 심판해달라는 법원의 제청이 그 뒤 6건이나 됐습니다. 법원 밖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재작년 여론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안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70%가 찬성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서 이전의 합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전임 총리의 집에서 12,000점에 달하는 보석류와 거액의 외화가 나왔습니다. 그 값을 따져보니 무려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 일가의 자택에서 압수된 물품들입니다.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을 비롯해 고가의 명품백이 즐비합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금속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상자 안엔 거액의 외화 다발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물품과 돈다발을 감정했더니 우리 돈 3천억 원어치에 육박했습니다. 반지와 목걸이 등 보석류만 12,000점에 1,200억 원어치, 스위스 시계 423개 216억 원, 명품 핸드백 567개 142억 원어치 등입니다. 나집 전 총리 부인은 남편 재임 당시 외국 백화점에서 7년 동안 신용카드로 66억 원어치의 물건을 사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The most expensive only for cost is a necklace, which is the cost price is 6.4 million ringgit. Biggest seizure in Malaysian history. 나집 전 총리는 재임 시절 국영투자기업을 통해 날았던 5조 원을 빼돌려 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an saya bukan orang yang mencuri harta. Dia pegang pada strategi politik. 도를 넘은 부정부패로 지난달 총선에서 패배해 총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당국의 본격적인 수사로 처벌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이 살았던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노제가 진행된 뒤 화장된 위해는 충남 부여 가족묘원에 묻혔습니다. 영원한 2인자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가 영면에 들면서 삼김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잠시 후 독일과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경기장 속 카잔의 날씨가 무덥고 변덕스러운 데다 2차전 후 휴식 기간도 짧아서 체력 싸움이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살을 막기 위해 남자들도 양산을 쓰고 다니고 도로 곳곳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카잔의 현재 기온은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10도가량 높은 섭씨 30도입니다. 습도도 60%에 달해 2차전이 열렸던 로스토프 나도누보다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2차전 막판까지 온 힘을 다 쏟은 태극전사와 독일 대표팀 모두 사흘만 쉬고 다시 극도의 체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경기 전에도 이제 계속 물을 많이 마시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하고 회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이제 하면은 완벽히 다시 회복될 것 같고. Doch, die Physis hat natürlich schon auch morgen eine wichtige Komponente, klar, weil wenn es wahrscheinlich, wie es angekündigt ist, 30 Grad hat, dann 불안정한 대기도 변수가 됐습니다. 카잔 아레나에서 적응 훈련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까지 쏟아져 양팀 선수들은 경기장 잔디 한번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락가락 무더운 날씨가 어느 팀에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태극전사들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다시 한번 모든 걸 그라운드에 쏟아냅니다. 카잔에서 SBS 김영렬입니다. 한국 축구는 그동안 독일과 3번 맞붙어서 한 번도 호락호락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2004년 12월 우리 대표팀은 독일을 초청해 부산에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독일은 클로제와 발락, 올리버 칸 등 한일 월드컵 준우승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우리 팀이 전반 16분 만에 김동진의 골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24분에 발락에게 프리킥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바로 2분 뒤 이동국이 명수문장 칸도 손쓸 수 없는 환상적인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조재진의 후반 쐐기골을 더해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독일을 꺾는 새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독일과 2차례 맞붙어 모두 졌지만 2번 다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먼저 3골을 내주고도 황선홍, 홍명보의 연속골로 투지 있게 따라붙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준결승전에서는 1대0으로 아깝게 졌습니다. A매치는 아니지만 2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독일과 3대3 명승부를 펼치기도 했는데 그때 골을 터뜨렸던 손흥민, 황희찬이 또 한 번 독일 골문을 두드립니다. 독일이 세계랭킹 1위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못 이기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14년 전 전차 군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태극 전사들은 카잔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전을 거듭하며 얼음 동화를 써온 아이슬란드는 접전 끝에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된 아이슬란드 팬들의 바이킹 박수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아이슬란드 선수들은 압도적인 전력의 크로아티아와 대등하게 맞섰습니다. 후반 8분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31분 시구드로손이 동점골을 뽑아내며 희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수비가 허물어지며 페리시치에게 결승골을 내줬고 인구 34만 명의 소국 아이슬란드의 얼음 동화는 1무 2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오재원 선수가 놀라운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포수가 투수에게 공을 던져주는 그 틈에 도루와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장마전선은 밤 늦게 다시 남해안을 향해 북상합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장맛비와 소나기 모두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남해상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지리산 그리고 남해안 지방은 150mm, 전남과 경남 지방도 1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예보된 남해안 지방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독일전이 이번 월드컵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